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8년도에 결혼을 하고 아직 아이 없이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 여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이 더러워서 극적으로 난리를 친 저의 사연을 적어 보내봅니다. 저는 그냥 열심히 그리고 착실히 제자리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특이한 게 있다면 어린 시절부터 남들보다 시퍼런 것을 좀 더 일찍 경험했다는 것이었죠. 고등학교 내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고 그래서 성적도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비행 청소년이 되어서 여기저기 삥 뜯고 다니고 껌 좀 씹던 그런 개망난이 일진은 절대 아니었고요. 그냥 제가 공부에 소질도 없고 흥미도 없는데 공부를 해야 한다고 자극을 받을 일도 없었기 때문에 딱히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가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능도 망쳤고 대학도 3년제 전문대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그냥 그럭저럭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대학을 가고 나서 정말 기가 막히게도 한심하게 노는 무리를 만나게 되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송두리째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리는 제술에서 들어온 한 살 많은 언니 하나와 동갑내기 여자애들 3명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넷은 모든 전공 필수 과목부터 시작해서 교양 과목까지 모든 시간표를 하나로 똑같이 맞춰 함께 어울려 다녔어요. 지방에 있어서 기숙사를 써야 했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그 무리들도 함께 교숙 생활을 하며 같은 층에 머물게 되었는데 공용 샤워실 공간에서 혼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하다가 그 무리들이랑 마주치게 되었어요. 뭔지 모르지만 밖에서 옷을 벗을 때부터 들리던 대화에 의하면 그 무리들은 밤새도록 학교 앞 술집에서 남자 동기들이랑 술을 퍼마시다가 이른 새벽이 되어서야 기숙사로 들어와 씻고 자려 했던 것이며 하필 제가 딱 부딪히고 만 것이었죠. 전 최대한 아는 척을 하지 않으려고 정신없이 머리 감고 몸을 씻는 척을 했습니다. 아주 그냥 빡빡 닦아가면서 뒤에서 누가 왔던 말던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 몸만 닦고 나가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죠. 하지만 예상 밖으로 이 무리들은 저한테 무척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중 한 살 많은 언니는 아예 대놓고 쟤 봐라? 쟤 왜 여기 있어? 라면서 이 시간에 샤워를 하는 게 왜 우리 말고 하나 더 있냐며 다가와 제가 누군지를 보려고 했고 그제서야 제가 인기척을 들은 척하면서 놀라 쳐다보니 덩달아 놀라면서 왜 네가 놀라고 지랄이야 아씨 하면서 심장 떨어질 뻔했다며 샤워실 바닥에 앉았죠. 다소 뻘쭘한 상황이 이어져가는 와중에 저는 사과를 하고 제 샤워가 끝났다며 후다닥 밖으로 나왔고 몸은 제대로 말리지도 않은 채 잠옷으로 입던 원피스를 대충 걸치고는 후다닥 제 방으로 들어왔는데 누가 저를 따라와서는 제 방문을 놓고 하는 겁니다. 놀래서 옷부터 제대로 입고는 다시금 문을 열었더니 저를 보고 놀란 한 살 많은 언니가 아닌 그 옆에 같이 다니던 제 또래의 동기가 서 있었어요. 사과만 하고 도망가면 다냐고 너 때문에 우리가 놀라지 않았냐며 놀란 것에 대한 사과를 하라는데 전 왜 제가 고의적으로 잘못한 것도 아닌 일에 사과까지 해야 하는지 몰랐지만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얼른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 일을 끝으로 더 이상 부딪힐 일은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학교 수업을 들으러 갈 때나 기숙사 안에서 마주치게 되면 저를 꼭 아는 척하면서 이 구역의 고스트라고 부르며 낄낄거렸고 급기야 한 살 많은 언니의 주도하에서 밑에 있는 동갑내기 동기들은 남자 동기들 앞에서까지 저를 샤워실 안에서 봤다는 야릇한 얘기를 꺼내며 기분이 상하고 너무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교복 입고 학교 다니던 때에도 친구들 괴롭힘 한 번 당한 적 없이 사교적이고 활발했던 저였는데 이 무리 애들한테 이상한 애를 괜히 찍혀버려서는 내내 심심하며 건드려도 되고 말로 시비를 걸고 기죽여도 되는 만만한 상대가 되어버렸죠. 오히려 진짜 고스트라며 모르는 척 사람이 없는 척 무시하고 어깨를 치며 지나간다거나 제가 들어오면 갑자기 수상한 귀신의 기운이 느껴진다면서 웃던 대화들을 멈추고 온 강의실 내의 학생들이 저에게 시선이 고정되도록 만들었다거나 하다못해 학식을 먹으러 가야 하는데 다른 과 애들도 있는 그 사이에서 저를 향해 우리 과 고스트라고 소문난 애가 저라면서 여기저기 그 조그마한 전문대 안에서 소문이란 소문을 다 내버린 바람에 저는 말 그대로 취업 준비와 학점 공부에 치인 대딩사에서 만만한 놀림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학기 애들 중에서 저랑 친하게 지내겠다고 하는 애들이 없었어요. 저랑 어울렸다가는 고스트화가 되어간다고 욕처먹을 게 뻔했고 따라서 실제로 놀림을 받다가 저 쌩까고 차라리 혼자 밥 먹기를 선택한 친구놈 하나도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옷을 빨개 벗은 채로 샤워실 안에 있었다는 문구의 말을 하면서 제가 머리는 젖은 상태였고 몸에 물을 묻힌 상태였다는 것. 하다 샤워실 밖으로 달려나갈 때 몸에 흔들림하는 것이 없었다는 성적인 농담을 남자애들 앞에서 주고받는 것은 너무나도 기본 중에 기본이었고, 급기야 제가 입었던 속옷 색깔부터 잠옷 색깔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정사실화하면서 놀렸습니다. 제가 있는 앞에서건 제가 없는 자리에서건 내 얘기는 늘 입 밖으로 꺼내졌어요. 이 모든 게 저에겐 말 그대로 한 여자로서 모독이고 수치였기 때문에 전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급기야 아무도 저랑 말을 섞으려 하지 않고 피해야 하는 애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새로 들어온 후배들마저 되물림되듯 저를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야릇한 눈빛을 보내며 성적인 장난을 일삼는 바람에 제가 도저히 이 학교 자체를 다닐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쯤 되어서 모든 상황을 정리해보니 이 모든 걸 주도한다고 생각했던 한 살 많은 언니는 그냥 무섭고 기분 나쁜 게 많은 까탈스러운 사람일 뿐이었으며, 정작 그 언니 옆에서 저에 대해 고스트란 소문을 처음으로 냈고 저에 대한 성적인 농담을 던져가며 남자애들 앞에서 장난을 삼고 저에 대한 일방적인 놀림으로 자신의 지위를 높이 삼고 으쓱대던 동갑내기 년이 가장 악질 중의 악질이었습니다. 그년으로 인해 모든 게 시작되었고, 그년으로 인해 이른 새벽에 샤워를 한 죄밖에 없는 제가 어느 순간 과를 넘어 이 학교 내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다 큰 성인인데 말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제가 저것들, 특히 저 동갑내기 년한테 복수를 다짐하면서 전원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더 좋은 대학에 가서 더 보란듯이 성공을 해야겠다는 다소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버렸다는 것이었죠.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보고자 결심을 한 저 스스로 덕분에 저는 다행히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사람답게 어찌 보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무작정 눈물을 무릅쓰고 전문대를 자퇴하자마자 독한 마음 먹고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 수능을 보겠다고 재수를 했고, 1년 반 동안 그 시간이 너무 공허하고 불안하고 실패할 수도 있을 거란 두려움에 괴롭고 힘들었지만, 저를 괴롭혔던 무리와 동갑내기 년의 머릿속에서 매일같이 곱씹고 욕을 던져가며 눈에서 핏줄 터지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무사히 원하는 인서울대학에 제 수능을 성공하며 입학하게 되었고,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입학하고 졸업을 하게 되었지만 그만큼 더 노력하고 현실에 감사할 줄 알면서 살다 보니 동기들한테 인기도 좋았고 학점 관리도 참 잘했어요. 학기마다 자꾸만 오르는 성적이 태어나 처음으로 학업의 희열도 느껴보았고, 졸업할 때는 차석으로 졸업을 했고, 중간에 학교에서 공짜로 보내준 어학연수도 다녀오며 나름대로 상상하지 못했던 알차고 보람있는 대학생활을 보냈습니다. 졸업하고 난 후 저는 이전에 저보다 훨 누가 봐도 나은 사람이 되어 있었고요. 그렇게 졸업 후 곧바로 또다시 2년이란 수험 생활을 보내고 나서는 전공을 살려 세무사 시험에 도전 후 합격을 해서 지금까지 제 전문 자격증 달고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을 고생으로 얻은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았기에 일도 열심히 했고 살기도 참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과거에 우울했던 저는 완전히 잊은 채 말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회사 선배님의 소개로 선배님의 지인의 지인을 소개받게 되었고요. 지금의 남편이 그 사람과는 2년 정도의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도 정말 제 인생에서는 잊지 못할 최악이자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글쎄, 그 전문대 재학 당시 저를 무수하게 괴롭히고 결국 제가 먼저 자퇴를 하고 떠나기 전까지 사고 한 번을 하지 않았던 그 동갑내기 년이, 그년이 제가 결혼하겠다는 이 남자의 여동생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좁아도 너무 좁았고 이건 뭐 보통 악연이 아니라 거의 그냥 지옥불에서 만나도 기름 끼얹어줄 그런 악연을 다른 사람도 아닌 사랑하는 남자의 여동생으로 만나게 되다니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결혼을 할 수가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이 100%였기 때문에 남편한테 파혼 통보는 물론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부모님께 헛소리 짓거리지 않도록 연락처까지 다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만나던 2년의 순간들이 너무 허무했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한순간에 끝내버리고 싶을 만큼 그 동갑내기 년이 너무나도 소름 끼치고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거의 3달 가까이를 남편이 저희 회사와 집 앞을 번갈아 찾아오면서 입을 꾹 다문 채 저에게 무작정 매달리기만 했어요. 확 죽어버리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괴로워하던 남편한테 말은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지난 시절 전문대를 재학 중이던 당시 네 동생한테 심한 따돌림을 당했다면서 그녀는 내 인생 최악질이라며 쌍욕을 퍼버버렸는데 그제서야 파혼 이유를 알게 된 남편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여동생 때문이란 걸 알고는 자기 잘못도 없는데 무조건 미안하다며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기에 이르렀었죠. 급기야 저희의 소개팅을 주선했던 저희 회사 선배한테까지 연락을 해서는 무작정 자기가 너무 큰 잘못을 했는데 저를 설득 좀 시켜달라면서 전화를 해댔습니다. 다행히 제가 자기 여동생과 무슨 악연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을 하지 않았는지 회사 선배는 제가 따돌림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지만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요. 졸업한 학교 다니기 전에 잠시 재학했던 전문대에서 나를 안 좋게 소문내고 놀리던 애가 남편의 여동생이라고. 그런 집안과 절대로 결혼할 수 없다고 하니 선배도 수긍을 하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그 난리를 치는 과정에서도 남편은 저에게 매달렸고 급기야 자기 여동생을 저희 집까지 끌고 와선 제 앞에서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며 제대로 사과를 하라고 종용을 했습니다. 저는 제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이 남매들을 뜯어 말리느라 여러 번 밤늦게 혼란을 겪어야 했고 결국 제 자존심 세워주며 끝내 여동생한테서 미안하단 사과를 받게 한 남편 행동에 제가 마음이 풀려버렸네요. 이제라도 이렇게 사과를 받아낸 게 어디냐며 너 덕분에 내가 정신 차리고 전문대 자퇴하고 재수해서 더 좋은 대학 졸업하고 차석으로 졸업까지 할 수 있었다면서 이게 다 너 덕분이라며 동갑내기 그년 그러니깐 제 시누이의 사과를 받아주고는 그냥 얘라 모르겠다 하며 남편과 결혼까지 했어요. 이게 지나와서 생각해보니 피줄의 지남을 무시했던 저의 실수였고요. 남편이 분명 여동생과 불필요하게 얽힐 일을 만들어주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었고 저는 지금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저를 옆에서 가까이 지켜보게 하며 시누이가 절 배아파하고 부러워하길 바랬습니다. 어린 나이에 친구 간에 쉽게 저지를 수 있었던 비행이고 실수였다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그 순간 학교를 자퇴해야 한다는 큰 고민을 앞두고 많이 힘들었으며 비록 결과가 이렇게 좋게 흘러가긴 했지만 이렇게 되기까진 저도 피나는 노력을 하며 불안감을 견디며 살았어야 했어요. 때문에 그만한 똑같은 대가를 시누이도 치러줬으면 하는 바람이 컸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조금씩 대화를 하다 보면 알게 된 것은 시누이도 전문대를 졸업하고는 다른 대학으로 편입에 성공했다더군요. 수도권 대학으로 편입을 해서는 대학을 졸업했고 지금은 대졸 자격으로 일반 회사에 재직 중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살짝 시누이가 다르게 보이기는 했어요. 그냥 그대로 한 살 많았던 언니 아래에서 따까리 노릇이나 하면서 찌질하게 살 줄 알았는데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다시 대학 가고 취업도 무사히 했다는 말에 대견하기도 하고 멋지기도 했습니다. 나처럼 뒤늦게 현타라도 온 것인가 싶어서 시누이한테 동정심도 생겼었고 말이죠. 시누이도 그런 저의 감정을 눈치챈 건지 먼저 그땐 내가 너무 망난이었지? 라는 말을 하면서 저한테 자신의 과거를 욕보였고 또 새로 시작하느라 피똥 싸는 줄 알았어. 하면서 말하는데 제가 과거 피줄 터지게 공부하던 때가 생각나서 남녀 같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조금씩 서로를 이제서야 알아가면서 가깝진 않아도 가족으로서 존중을 하고 이해를 해가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중순에 시누이가 결혼한 사람을 소개해줬습니다. 들어보니 시누이와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인 평범한 직장인이라 하더군요. 저희 부부한테는 따로 말이 없어서 나중에서야 시어머니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는데 시부모님도 그리고 그쪽 남자의 부모님도 모두 다 마음에 들어 하셔서 곧 결혼을 하게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남편대로 왜 자기한테는 소개를 안 시켜줬냐고 섭섭해하고 저는 저대로 그냥 누군지 궁금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상하게 궁금해하고 섭섭해하는 부부에게 시누이는 끝까지 그 남자를 소개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2월 마지막 주말에 결국 시누이는 결혼 날짜를 잡았고 최근까지 저한테 결혼할 남편 얼굴을 끝까지 한번 보여주질 않은 채 급기야 청첩장까지 저를 빼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돌렸더라고요. 하다하다 남편한테도 청첩장 받은 걸 저한테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남편은 정말로 지 여동생 말을 들으면서 청첩장을 양복 주머니 안에 꼭 숨겨뒀다가 저한테 딱 들켜버렸고요. 결국 남편한테 따져 물으니 자기는 결혼식 때까지 저한테 일절 아가씨의 결혼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생각이었다더군요. 결혼식도 혼자 가려고 했다고 하고 말이죠. 그 바람에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인데도 불구하고 신우의 결혼식을 참석 못한다는 조건하에 시댁 식구들의 비밀리에 소외된 지 지냈고 뒤늦게 알게 된 후에는 그 배신감과 소외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 나랑 이혼하고 혼자 사는 중이냐며 내가 이 집안에서 투명인간 고스트냐고. 전문대 재학 시절 이후로 제대로 언급한 적이 한 번 없었던 저희 수치스러운 별명인 고스트를 다시 언급해가면서 화도 엄청 냈고 그래도 이 어처구니 없는 소외감은 도저히 풀리지가 않더군요. 세상에 며느리 혼자 신우의 결혼식에 초대를 안 하고 몰래 결혼식을 올리는 집구석은 제가 살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남편한테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 결혼식의 당사자인 신우이랑 얘기를 해봐야겠더라고요. 생전 문자 한번 서로 보내질 않던 사이인데 시간 될 때 전화 좀 해주라고 문자를 남겼더니 그날 하루 종일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우이 전화를 기다리다 밤 12시를 결국 넘기고 잠이 들었고요. 다음날 출근하는 길 내내 정말 기분이 최악이었어요. 사람을 진짜로 고스트 취급하는 걸 대학 시절 이후 이 나이 먹고도 신우이년한테 또 당하고 있구나 싶어서 제 팔자가 너무 사납고 불쌍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결국 그날 퇴근을 하고는 시댁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조우했어요. 글쎄 신우이가 결혼할 예비신랑이랑 같이 밥을 먹는다고 곱게 차려입고 와 앉아있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새손님 맞는다고 부엌에서 정신 없으신 것 같았고 거실에서는 시아버지가 신우의 애랑이랑 신우이랑 같이 화기애애하게 수다를 떨고 있다가 얼떨결에 저를 맞으셨어요. 그런데 더 황당하고 또 서러웠던 것이 뭔 줄 아세요? 체격이 큰 신우의 애랑을 자세히 보니 그 뒤에 가려져 안 보이던 한 사람이 더 있더라고요. 바로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거기에 내 남편이 나한테 말도 없이 왜 있나 싶더군요. 그걸 다 떠나서 왜 자꾸만 시댁 식구들이 단체로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모일 때 불러주지도 않고 하다하다 결혼식이라는 중대한 행사에 결혼한다는 말까지 숨기면서 나를 자꾸만 진짜 대학 시절에 그 고스트 취급을 하는 건지를 정말 모르겠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신우가 나한테 한 짓거리를 용서해주기까지 하며 결혼도 했는데 이런 나한테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뜬금없이 갑자기 따돌리려고 드는 시댁 식구들을 마주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괴로웠어요. 신우의 애랑이 저를 향해 누구시냐고 가족들을 향해서 물어보는데 급기야 저희 신랑이 내 와이프 라는 말과 함께 새 식구에게 소개를 시켜주기는커녕 그냥 저를 데리고 막 시댁 밖으로 나가려고 저를 억지로 끌고 현관 안으로 데려가서는 신발을 신기더라고요. 그쯤 되니 저도 더 이상 이걸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우습게 알아도 유분수지. 내가 무슨 대역죄인도 아니고 가족들한테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 없이 사람을 모른 척하고 무시를 하는 것도 정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 시댁은 그 정도를 지나도 한참 지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자꾸 억지로 신발을 신기고 데리고 나가려는 남편의 목덜미를 신발 안 신은 맨발로 확 까버렸어요. 내가 안 간다잖아. 라는 말과 함께 넉다운 되어 있는 남편을 뒤로 한 채 다시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결혼식에 초대도 안 하더니 이젠 하다하다 가족 모임에 나를 부르지도 않네? 라면서 주변에 있는 시어른들까지 번갈아 가면서 막 주변을 살피고 너무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가슴을 막 쳤어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뭘 실수한 것도 없고 잘 지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아가씨 결혼하면서 나를 무시를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냐고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말을 하니 아가씨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언니 여기 세 사람 와 있는 거 안 보여? 그런 식으로 난동 부릴 거면 나가 라고 하는 겁니다. 세 사람이 와 있으면 사람을 소개시켜줘야 할 것이 아니냐고요. 그런데 나가라니 급기야 제가 아니 내가 이 집 며느리고 저 사람은 이 집 사위 될 사람인데 소개를 시켜줘야 한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어처구니가 없어 죽겠다며 거의 울음보 터지기 직전으로 대답을 하니 아가씨가 그러대요. 아 진짜 쪽팔려서 모른 척 하는 건데 눈치가 이렇게 없냐? 라고 말입니다. 이제 보니 신우이는 자신이 전문대를 갔었다는 것 자체를 신랑한테 숨기려고 당시 자신과 동기로 한 학교에 있었던 저를 무작정 숨기려는 마음이었고 미리 저한테 언제라도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마저도 하지 않고 결혼식에 오지 못하게 한 이유는 바로 자신의 전문대 동기들 그러니까 저를 괴롭히고 함께 놀리며 어울렸던 그 새끼들이
결혼식에 참석을 할 텐데 제가 자신의 시누이가 되어서 나타나는 꼴을 절대로 보이고 싶지 않다며 결혼식에 부르지도 않은 것이었더라고요. 한마디로 정말로 제가 쪽팔려서 초대를 안 한 겁니다. 그 와중에 제 맞은편에서는 혹여나 지 애랑이가 알까봐 안절부절 옆에서 시어머니까지 제 팔을 붙잡고는 애랑이를 보면서 얘가 참 말을 함부로 하는 며느리라 집안 행사에 잘 안 부르는데 오늘은 웃기네. 라면서 지 딸 편을 들어주면서 저를 데리고 억지로 막 현관 밖으로 떠밀려고 했어요. 눈물 가득 고인 제 눈을 보던 남편은 차마 억지로 쫓아내지는 못하겠던지 입구에 서서 엄마 내버려둬 만지지는 마 라면서 시어머니 팔을 떼어내고 있었고요. 이제 보니 지 딸 때문에 학교 중퇴한 며느리 불쌍한 줄은 모르고 있고 지가 따돌려서 친구 하나 자퇴까지 하게 해놓고는 지 체면 살리겠다고 결혼식장에 부르지도 않으려고 하고 있고 시어머니부터 시누이까지 아주 쌍으로 지랄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다른 건 못해주더라도 시누이냥 결혼식장 들어갈 때 수치심 가득 안고서 식치르게 해줘야겠더라고요. 저녁도 못 먹고 퇴근하자마자 시댁에 뭐라도 오해가 있으면 풀겠다고 찾아간 거였거든요. 지들끼리 좋아 죽겠다면서 요리하고 있고 수다 떨고 있고 그 꼴 자체가 너무 황당하고 열불나고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시누이 예랑이한테 말했습니다. 당신 마누라 될 사람이 나 따돌림시켜서 내가 삐리리 전문대 자퇴를 했어요. 그 길로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지금 난 세무사로 일하고 있어요. 나 결혼할 때 당신 마누라 내 앞에서 머리 조아리면 사과했어요. 그런데 뭐? 이제 와서 내가 쪽팔려서 결혼식 초대를 안 한다고? 왜? 너랑 같이 따돌렸던 네 삐리리 전문대 친구들이 결혼식장에 와서 나 알아볼까봐? 그게 쪽팔린 거야? 라고 말이죠. 얘랑은 이미 울음보가 터진 제 앞에서 제 말이 거짓말로 들리진 않았는지 거의 충격과 공포란 표정으로 저와 애비 신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는데 시누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제 뒤에 있던 제 남편한테 오빠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아유 진짜 답답해 라면서 급기야 저한테 와서 저를 막 밀어내려고 하는데 뒤에서 저희 남편이 시누이의 얼굴에 주먹을 가격했어요. 야 이년아 나도 잘못하고 여기 있는 우리 집 식구들 다 잘못했잖아. 넌 미안하단 말부터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면서 결혼을 하는 자기 동생 편을 어떻게든 들어주려다가 울고 있는 마누라 얼굴을 보니 이게 아니다 싶었는지 저를 쫓아내겠다고 달려든 지 동생의 눈두덩이를 주먹으로 확 내리쳐버린 것입니다. 졸지에 시누이는 눈이 완전히 충혈돼서는 거의 정말 눈깔이 뽑혀 나오겠다는 듯이 비명을 질러댔고 급기야 시어머니부터 시아버지까지 그리고 결혼 앞둔 애랑이까지 이게 무슨 난리냐며 저희 신랑 말리고 시누이 말리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저는 누워 자빠져 눈탱이 쥐어싸고 있는 시누이 몸뚱이 위에 올라타 이번에는 제 주먹을 쥐고서 나머지 눈탱이에 주먹을 가격했고요. 시누이는 완전 팬더가 돼서는 양쪽 눈탱이에서 눈깔이 뽑힐 것 같다고 뒹굴며 난리가 났는데 저는 결혼 잘해라 학폭 가해자 네 결혼식 때 내가 영상 하나 터뜨릴지 모르니 각오하고 라는 말을 남기곤 남편이고 뭐고 일단 혼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영상이고 뭐고 다 제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협박하겠다고 저지른 말이었고 전 일단 남편과 합심해서 당장 결혼식을 앞둔 시누이의 눈탱이를 양쪽 다 피멍이 되게 만들어 놓은 것만 해도 속이 시원했는데요.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과는 계속해서 각방을 쓰면서 지냈고 매일같이 결혼할 때처럼 저한테 매달려 사과를 하는 남편에게서 전해 들어보니 시누이 눈탱이들은 예상했던 대로 지금 피멍이 완전히 올라와 거의 만신창이가 되어버렸고 결국 영상이 있다는 제 말을 믿으며 진짜로 시댁 앞에서 영상을 터뜨리면 어떡하냐며 이대로 결혼을 죽어도 못하는 시누이 고집에 당장 앞뒀던 결혼식이 취소가 되어버렸는데 급기야 애랑이 쪽에서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며 추가 결혼 날짜 잡는 걸 미루고 있다더군요. 그 바람에 거의 파토가 난 꼴로 눈에 피멍부터 빼면서 집에서는 시누이 곡소리가 매일같이 처녀귀신 우는 것 마냥 혼 빠지고 정신없다고 하고요. 저야 뭐 인생이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며 이렇게라도 지난날의 시누이 행각이 다 벌을받는 건가 싶어서 내심 속이 벅차더라고요. 그냥 하늘이 당시 힘들었던 나의 마음에 위로의 와인 한 잔을 건네주는 기분이었달까요? 결혼 한번 하지를 못한 채 급기야 눈탱이 밤탱이 되고는 파혼까지 당해버린 우리 시누이. 위로의 말이나 안부라도 좀 건네주고 싶은데
생각해보니 자기 얘기가 유튜브 타면 신나하겠더라고요. 만약 이 사연 채택되면 제가 사연 링크라도 우리 신우이한테 친히 보내줘 보려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 달에 막 둘째 아이를 출산한 주부입니다. 다들 백신이네 집값이네 아주 세상이 정신없는 와중에 세일을 잘 견뎌내고 계신지요. 저는 아주 사는 게 죽을 맛이네요, 정말. 오죽하면 사람들이 사연을 보내나 싶었는데 정말 심정이 오죽했으면 사연을 보내는 거더라고요. 제 사연도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첫 아이를 낳고 곧바로 둘째를 임신해서 회사 복귀는 꿈도 꾸지 못한 채 퇴사한 후 곧바로 둘째 태교로 들어갔어요. 첫 아이를 낳고 온전히 아이한테 신경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제 몸이 출산 후 다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둘째를 가져버린 바람에 제가 첫째 아이한테 잘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미안하고 또 죄책감이 드는 부분인데 우리 애기 젖을 물려줘야 하는데 임신하고 입덧을 바로 시작한 바람에 제가 제대로 모유수유를 해주지도 못했었고요. 자꾸만 입덧을 하는 바람에 토를 한다고 먹는 것도 건강하게 챙겨 먹지를 못하고 그나마 속이 더부룩하지 않은 샐러드랑 과일만 죽어라 챙겨 먹느라 영양가 없는 모유를 만드는 것 같아서 남들보다 더 일찍 모유수유를 끊어냈어요. 그 와중에 첫 아기라 모든 게 서툴어 죽겠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갓난아기를 키우고 뱃속에 들어선 아이 태교를 동시에 못하겠어서 저희 친정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해서는 거의 함께 살다시피 저희 집에서 지내곤 했죠. 다행히 남편도 첫째 낳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둘째가 생길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면서 제가 혼자 몸 힘들어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와중에 큰애 젖을 주고 사는 게 보기 너무 딱했던지 오히려 저희 엄마가 집에 머무시는 것을 무척이나 환영하면서 환대를 했고요. 오히려 저희 엄마가 잠깐이라도 장을 보러 간다거나 첫째 내리고 잠깐 바깥 바람 쐬주겠다면서 아이를 안고 밖이라도 나가 계신 날에는 장모님 가셨어? 왜 가셨지? 안 되는데? 하면서 오히려 저만큼이나 저희 엄마의 부재를 불안해했습니다. 그 모습이 귀여워서 저나 저희 엄마나 오히려 신랑을 더욱 편하게 여기게 되고 친해지게 되면서 이 기회에 서로 가까워진 것도 같고요. 엄마는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사이에 제가 잠이라도 제대로 잘 수 있도록 휴식 시간을 벌어주면서 아이를 돌봐주셨고 제가 몸이 멀쩡해서 깨어있을 때에는 대신 낮잠을 주무시면서 저와 거의 바톤 터치를 하는 방식으로 집에서 육아를 도와주셨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주는 대로 기저귀 잘 가는 방법도 배웠고 엄마도 엄마대로 요즘 기저귀들은 워낙 새 것들이라 신박하게도 나온다면서 늦은 나이에 유튜브를 직접 찾아보시면서 영상으로 배우고 저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즘 엄마들은 아이한테 뭘 먹이고 이유식은 또 어떻게 만드는지 트렌드에 뒤처지면 안 된다고 혼자서 네이버를 검색하고 마찬가지로 유튜브 검색을 해가면서 이것저것 육아하는 방법을 익히기도 하셨고요. 엄마가 나서서 뭘 배워주고 또 그걸 그대로 저한테 공유해주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옆에 육아 선생님을 두고 있는 것 마냥 얻어가는 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얻은 것들로 둘째가 태어나면 똑같이 써먹겠다는 마음으로 엄마 옆에서 마음 편하게 열심히 배우기도 했고 말이죠. 사실 둘째를 임신하고 나서 제가 병원에 갈 일이 많았어요. 첫째를 병원에 데려가야 하기도 했었고 제 몸에 무리가 좀 많이 가는 건지 아픈 신호가 많아서 약을 쉽게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무작정 산부인과를 자주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옆에서 엄마가 동행을 해주셨고 그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나면 엄마가 또 한동안은 제 몸 챙기라고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고는 혼자서 남편 출근하는 때 아침, 퇴근하면 저녁까지 차려주면서 저 대신 이 집안에서 우렁각시 노릇을 하셨죠. 그로 인해 제가 무사히 아이를 막달까지 잘 키워낼 수 있었고 둘째 아이 출산 준비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시국이 코로나로 막 정신없고 답답해서 제가 스트레스가 은연중에 많이 쌓인 때였는데 그마저도 엄마가 딸내미 기분을 잘 캐치하고는 저한테 기분을 풀도록 드라이브도 시켜주시고 가끔 맛있는 음식도 사주면서 저를 잘 달래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저희 엄마 없었으면 제가 정말 어떻게 아이 하나랑 뱃속 아이와 셋이서 남편이랑 살 수 있었을까 싶어 아찔하기도 하네요. 아무튼 저희 엄마는 이렇게 제 옆에서 내내 붙어 계시면서 도움을 주셨는데도 얼마 달란 소리 한 번이라든지 오고 가는데 필요한 교통비조차도 한 번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딸이 낳은 새끼는 오죽 예쁘겠냐면서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면서 혼자 제 딸내미 예뻐 죽겠다며 매일같이 오셔서 손녀 얼굴 보며 활짝 웃던 분이세요. 매번 집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도 않으시고 장 봐야 한다면서 나가실 때는 제 카드를 긁는 게 아니라 본인 카드를 긁으면서 본인 돈으로 저희 집에서 먹을 음식들을 사오던 분이셨기에 제가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염치를 차리며 죄송한 마음도 정말 컸습니다. 어떻게든 엄마가 저 하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없었으면 했기에 가족이고 부모 자식인 줄 알지만서도 엄마 쓰시라고 몰래 계좌로 돈을 보내드리기도 했고요. 그럼 또 그 돈을 저랑 저희 딸내미한테 쓰고 싶다며 그 돈으로 본인 옷은커녕 간식 하나 사지를 않고 그대로 모았다가 저희 딸내미 옷 사주고 먹을 거 사주시는 엄마 때문에 제가 정말 우리 엄마만큼 똥꼬좀 세신 양반 드물다는 말도 한 적이 몇 번 있었네요. 저희 엄마의 그만한 노력은 남편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 모르는 사이 우리 남편이 알아서 혼자 엄마를 챙겨준 적도 몇 번 있더라고요. 장모님 덕분에 자기가 마음 편하게 직장을 다닌다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죄송하다며 몇백을 그냥 현금으로 엄마 손에 쥐어주는데 엄마는 또 안 받겠다고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남편이 저 그럼 장모님 그만 오게 하고 저희 엄마 모셔옵니다. 라는 농담을 던지자 그제서야 그 돈을 받으셨다고 해요. 자, 여기서 왜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 오게 한다는 남편의 농담 한 번에 돈을 받아가셨냐면 저희 시어머니가 좀 많이 유별난 분이거든요. 저희 결혼할 적부터 일단 적게 해오지 말라고 그러면 본인들 망신이라면서 엄청 바라는 말을 많이 해서 저희 엄마가 엄청 힘들어하셨던 첫 기억이 있고요. 그렇게 왕창 예단 준비를 했다가 남편이 중간에서 뒤늦게 알아차리고는 우리 집에서도 얼마 못 보태주는데 너희 집에서 이렇게 많이 준비하는 거 아닌 것 같다. 라면서 알아서 중재를 잘해줘서 몇 개는 제때에 환불을 받고 되팔 수 있었지만 아무튼 참 별말이 많이 오갔었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저희 시어머니가 주제 모르고 돈을 밝히는 아줌마란 인식이 좀 각인이 되었고 저희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저희 엄마가 남편을 사이에 두고서 이간질을 시키는 뻔뻔한 아줌마 정도로 보였을 것 같아요. 저희야 뭐 아닌 걸 아니까 시어머니가 어찌 생각을 하든 말든 상관없었고 무시해도 그만인 것들이었지만 엄마 속은 편치 못했죠. 딸내미가 시집가면 본인 때문에 어른들한테 욕먹는 건 아닌가 싶어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잘 인사를 안 하고 사는 편인데 이번에 시어머니께서 한두 번 정도 저희 집에 손녀 보겠다고 놀러 왔다가 엄마랑 계속해서 집안에서 마주치셨어요. 그때마다 엄마는 누가 봐도 아이 키우는 것을 돌봐주러 온 부모 같아 보였고 옆에서 저희 남편이 장모님 안 계셨으면 와이프 몸추리기도 힘들었을 거고 나도 정말 회사 못 다녔어 라면서 막 치켜 세워줬죠.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그걸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끝낸 게 아니라 매일 오면 애들 부담스러울 텐데 라는 쓸데없는 걱정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와서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세요? 라는 등의 참 경우 없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중간에서 민망했던 남편은 엄마 말 좀 하면서 시어머니 입을 다물게 했고 저희 엄마는 엄마대로 제 딸이 새끼 낳았는데 도움 안 주는 어미가 어딨어요 라면서 기분 나쁜 마음을 표현하셨죠. 한두 번 겨우 마주쳤는데 이렇게 쌀벌한 대화가 오고 가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희 집에 오지를 않았어요. 아무래도 본인도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둘째를 출산하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어쩐지 둘째 출산 예정인 한 달 전부터 그렇게 연락이 와서는 애를 보고 싶다고 애를 키워주고 싶다는 말을 던지더니 급기야 제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자 이제는 사돈 말고 내가 너네 집에 갈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통보식으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많이 당황했고 당황한 건 둘째치고 제가 산모이고 출산한 당사자인데 저 편한 사람이 옆에 있어주면 좋을 텐데 자꾸만 불편해 죽겠는 시어머니가 내가 애 키울게 라면서 말씀을 하시니 제가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남편도 이건 아니다 생각을 했는지 엄마 이제 내 하나 아니고 둘이야. 그걸 와이프랑 같이 키워야 하는데 문제 만들 거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마 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너무나 자신이 있다는 듯이 내가 네 형제들을 키운 사람이야. 얘 키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면서 사돈을 제발 부르지 말라고 오히려 사돈이 있어서 내가 예쁜 내 손녀들을 못 본다며 막 저희 엄마 때문에
그간 불편했다고 고백까지 해버리신 바람에 제가 더 우기면서 시어머니 도움 필요 없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저희는 시어머니의 제안 혹은 반협박 같은 그걸 받아들였죠. 그리고 나서 시작부터 난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멋대로 일어나서 저희 집에 오는 바람에 제가 친정엄마 있을 때처럼 아침에 여유를 부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알아서 밥 차려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내버려뒀는데 남편도 뭘 어찌할지 모르겠는지 며칠 내내 계란후라이에 밥 그리고 케첩을 비벼서 먹고 가더라고요. 제가 또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결국은 아침에 무리를 해서라도 남편 밥도 든든히 먹이겠다고 고기 요리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요리를 하다가 딸 하나가 깨고 나머지 하나가 깨고, 그럼 뒤늦게 남편이 바톤 터치를 해서 요리를 하다가 급하게 또 먹고 출근을 하고, 저는 여전히 애 둘을 보면서 전쟁 중인데 시어머니는 오질 않으니 제가 애 하나 분유 먹이다가 둘째 모유를 먹이고, 그러다 딸 하나가 잠이 들었는데 둘째가 깨어버린 바람에 첫째도 울먹이다 결국 울음을 터뜨려서 온 집안이 동무우리가 된 것 마냥 울음소리로 가득이고,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집에 오질 않으시다가 점심쯤 느지막이 나 왔다 하면서 집에 오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한다는 짓이 고작 애 앞에서 까꿍 하면서 놀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애가 울기라도 하면 지 엄마 찾는가 보다 하면서 저한테 데려와 안으라고 주시니 저는 또 손에 들고 있던 다른 딸 하나를 침대 위에 놓아놔야했고, 그러면 애가 금세 엄마를 찾는다고 또 울어버린 바람에 동시에 둘을 제가 안고 있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도대체 이거 도와준다고 저희 엄마가 그간 그렇게 매일같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집에 오셨던 건데 도대체 시어머니는 우는 애를 달래주지도 않을 거면서 본인 입으로 도와주겠다는 말을 왜 하신 건지 정말 애 때문에 힘들수록 시어머니한테 열받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밥 때 되면 배고프다고 모유수유하고는 저한테 비빔밥을 말아주고 라면을 끓여다 바치고, 제가 비록 시어머니한테 돈을 주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본인이 도와주겠단 말을 하고서 저희 엄마까지 못 오게 막았으면 최소한 뭐라도 제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전히 둘째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중에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 속을 팍팍 긁어가면서 손이 하나 더 드는 일을 만들기만 하고 계시니 원. 급기야 시어머니는 집에 갈 시간이 되면 부엌에 쌓여있는 설거지를 하나도 치우지 않고 그냥 쌩하고 남편이랑 터치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왜 집이 이 꼴이지? 엄마 뭐 했어? 라며 그제서야 하나둘 자기 엄마가 뭔 짓을 하고 집에 있었던 건지를 저한테 꼬치꼬치 물어보기 시작했고, 결국 이러한 일들이 3달 정도 반복되자 제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도저히 시어머니와는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없다고, 오히려 이러다가 산후 우울증으로 확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릴지도 모른다고 남편한테 아주 그냥 미친년 마냥 물건을 던져가며 엉엉 울었고요. 결국 남편이 급하게 저희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하며 엄마가 집에 와서는 저를 달래주셨어요. 남편도 자기 엄마가 왜 본인이 나서서 육아를 하려고 섣불리 우겼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자기가 시어머니께 잘 말씀드릴 테니 다시 집에 와달라고 엄마한테 도움을 구했고, 결국 엄마는 다음날부터 다시 저희 집으로 오기로 하셨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엄마한테 저를 맡겨둔 채 혼자 시댁으로 갔고요. 가서 뭐라고 말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너무 힘들어한다고 화를 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말귀를 알아들은 건지 저한테 딱히 연락은 없이 다음날 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는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나 이 대가는 꼭 받아야겠다 라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아니 그간 해준 것도 없으면서 산후조리 도와준 대가를 받겠다는 건지, 아니면 제가 집에 그만 오라고 한 것에 대한 응징을 하겠다는 소리인지,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라는 사람한테서 이딴 경고성의 문자를 받으니 제 기분이 더럽다 못해 아주 그냥 참담하더군요. 남편한테 이 문자를 보여주자 남편은 아휴 미안해 라면서 대신 사과만 하고 있고, 뭐 그건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랄하고 똥 싸는 걸 매일같이 남편이 치워줄 수는 없을 테니까요. 남편은 말 그대로 시어머니가 싼 똥을 치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뭐라도 종이 한 장을 덮어주면서 가려주는 것만이 최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 후 더 빠개치는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돈 밝히는 옆편네는 정말 처음 봤어요. 저희 집에 나타나지 않은 시어머니는 한동안 전화도 없고 조용하길래 그냥 이대로 순순히 물러나는구나 싶었는데,
그날 바로 점심 후에 제가 아닌 저희 엄마한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갑자기 사돈한테서 전화가 오자 당황한 저희 엄마는 너네 시어머니 전화 왔는데 하면서 이걸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옆에서 애가 보채니까 얼떨결에 미안하다면서 그 전화를 받으셨는데 다짜고짜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한 시어머니의 용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돈이었습니다. 저도 아니고 저희 남편도 아닌 저희 엄마한테 직접 당신 딸을 돌봐줬으니 나한테 돈을 보내야죠. 라면서 급기야 3달간 저와 제 딸을 옆에서 보살폈다는 대가로 산후조리비 600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돈 1, 200도 아닌 600만 원을 달라고 한 것에는 그만한 이유도 상당히 논리적이었는데요. 요즘 직장인들 다 한 달에 200 정도는 받지 않냐면서 자기도 시간 짬내서 며느리 보고 손녀 보고 또 며느리가 육아하는 데 필요한 손을 덜어줬다면서 3달을 일했으니 200 곱하기 3을 해서 총 600만 원을 달라는 아주 신박하고도 염치 없는 개새끼는 할 법한 말을 하셨어요. 안 보내면 니들이 사람 새끼냐면서 모녀가 쌍으로 내 아들 옆에서 들러붙어서는 갈길 얻어쳐먹고 공짜로 받아갈 생각만 한다며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가면서 저희 모녀의 흉을 보는데 와 진짜 혈압이 오르다 못해 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거리다가 막 풍선처럼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웬만하면 시어른한테 개소리고 뭐고 말하고 싶지 않은데 진짜 이 할망구 대가리에는 돈 더 받겠다며 염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얼척이 없어서 무슨 가족 사이에 돈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요구하냐며 아무리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다달이 제대로 육아를 돌봐준 것도 없이 산모 스트레스만 받게 해놓고는 일주일에 5일 동안 풀로 일해서 돈 벌어가는 직장인이랑 당신이 일한 대가가 어떻게 똑같냐면서 어떻게 당신이 최저임금에 180 받고 일하는 직장인보다도 많이 받아갈 생각을 하냐면서 노막 나고 돈에 팔쩍 난 할망구. 나는 악담을 퍼부으다가 전화를 끊으셨어요. 정말 순식간에 전화를 받고 순식간에 돈 보내란 뻘소리를 듣고 순식간에 욕지랄을 퍼붓다가 대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저대로 이 무슨 말 같지 않은 경우냐며 남편과 저희 엄마 둘 다 모아놓고서 니네 엄마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고 하소연을 했고 남편도 도저히 저희 엄마 앞에서 체면이 말이 아니었는지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면서 고개만 숙였는데 그냥 남편한테 맡겨놓기가 싫더라고요. 그날 저는 남편한테 아니야 니네 엄마인데 네가 잘못해주는 건 예의가 아니지. 니네 엄마 소원이니까 네가 직접 들어줘. 내가 남의 딸을 낳은 것도 아니고 네 딸을 낳은 건데 라면서 남편의 핸드폰을 빌려다가 그 안에 있는 은행 어플로 시어머니 계좌에 돈 600만 원을 바로 이체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계좌에서 돈 600이 빠져나간 걸 보고는 자기야 나 돈 없어 하면서 미쳤다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고 이내 자기 주둥이를 내리치며 아 미안해 말이 헛나왔어 하면서 막 이제 어떻게 취소를 하냐면서 핸드폰을 부여잡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이내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했어요. 당신 아들이 직접 엄마 생각해서 돈을 보내드렸어요. 당신 아들은 지금 옆에서 돈 없는데 돈 보냈다고 난리인데 어머니 그 돈으로 부디 위로받으시고 잘 쓰세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한테 전화를 하다가 제가 안 받으니 이내 아들한테 곧장 전화를 하더라고요. 네가 왜 돈을 보내? 네 와이프한테서 돈을 받아내야지. 네가 그거 보내면 어떡해? 라면서 지 아들이 돈 보낸 게 그렇게 아까웠는지 왜 며느리 돈이 아닌 네 돈을 보낸 거냐며 그 소리를 아주 반복적으로 아주 그냥 옆에 있던 저랑 엄마가 민망해할 정도로 따져대더라고요. 그 바람에 남편은 옆에 장모님도 다 듣고 계셔 하면서 쪽팔리다고 전화를 끊었고 저는 남편을 향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나는 다신 네 엄마랑 안 볼란다. 라는 말과 함께 엄마를 모시고 제 첫째 딸만 안고 친정에 왔습니다. 둘째 딸은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도 애 아빠인데 지가 돌볼 줄 알아야 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키워보라고 알아서 밥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잘 챙겨보라면서 무작정 맡겨두고 왔고요. 그냥 저는 엄마랑 제 첫째 데리고서 친정에서 좀 제대로 오랜만에 산후조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수은대로 돈을 받긴 받았는데 싫어 죽겠는 저랑 사돈이 아닌 자기 자식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용돈을 받게 되자 시어머니는 결국 그 돈을 다시 남편 계좌로 이체를 해주셨대요. 아주 그냥 이체를 해주는 와중에 입이 삐쭉 튀어나와서는 저희 모녀에 대해서 지랄지랄 하면서 돈을 보냈다고 하고요.
남편은 그 바람에 욕바지로 저희 모녀를 대신해서 시어머니한테 욕을 얻어먹다가 결국 자기 돈을 도로 다 받고 나서야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엄마 때문에 내가 쪽팔려서 어디 장모님 댁에서 밥 한 끼를 먹는 것도 불편해. 제발 그 주둥이 좀 닫고 머리는 뇌 장착하고 우리 대화다운 대화를 하자. 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아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 말 못하고 충격먹어 진저리 치는 와중에도 남편은 이성을 잃은 채로 엄마가 쪽팔린다고 라는 말과 함께 마지막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랑 기껏 키운 막내 아들은 돼서 쪽팔리는 소리를 들었다며 울고불고 급기야 자리에 들어 누우셨고 그 바람에 나머지 형제들과 시아버지가 뒤늦게 나서서 무슨 일이었냐고 무슨 말을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하냐면서 막 서로 앞다퉈 전화 오고 상황 파악을 하려 아주 집안이 전체가 다 난리였는데요. 남편은 어떤 일이었는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자기 장모께 무슨 소리를 해댔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을 하면서 나 뜨거워 못 살겠다 고백을 하자 시가 식구들이 하나같이 시어머니 성격을 알아서인지 남편을 이해하며 오히려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전화를 끊었다더군요. 아무도 시어머니한테 편들어주기는커녕 자기 와이프 그리고 자기 결혼 생활이 떠올랐는지 도대체 엄마는 사돈들한테 왜 그래요? 자식들 쪽팔릴 생각은 안 해요? 나는 모질말만 던지며 연락을 끊어버렸고 시어머니는 혼자서 방 안에 외롭게 드러누워 있다가 결국 아무도 안 찾자 혼자 일어나선 저한테 연락이 왔네요. 미안하다고 사돈한테도 미안하다 전해달라고 말이죠. 저야 뭐 저희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그 한마디를 듣자마자 네 그렇게 전할 거예요. 나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먼저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대로 엄마한테 전해드렸고 그럼에도 저는 괘씸한 생각이 들어 조금 더 친정에 머물기로 남편과 합의를 봤네요. 제가 친정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남편도 혼자 둘째를 출근하는 와중에 키우고 혹은 저희 친정에 와서 맡기고 가는 등 고생을 해야 했기에 더 속이 쪼들려 갔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돈 600만 원은 제 돈이 아닌 남편 돈으로 해결을 보면서 사과까지 받아냈고 일은 잘 끝났습니다. 저는 다시 친정엄마 옆에서 모처럼 산후조리를 잘 하고 있고요. 다음 달에 집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그때까지 완전히 제 몸 상태며 정신 상태며 원상복귀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노라 제 몸 상태는 다 멀쩡해졌지만 말이에요. 그 사이 우리 시어머니는 손녀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급기야 아들들한테 돌아가면서 욕 처먹어가고 드러누워 있던 와중에 자식들 보살핌은 제대로 받지도 못한 바람에 기가 아주 싹도 꺾여버리셨어요. 그게 물론 제가 원했던 것이긴 하지만요. 부디 앞으로도 기가 그렇게 꺾여버린 채 평생 피지 못하고 사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주저리 없이 쓰는 글이지만 많은 공감을 받고 힘을 얻고자 제 욕먹이는 글인 줄 알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제 인생에 아이는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애초에 결혼을 할 사람조차 만나지를 못해서 결혼이란 것도 꿈꾸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었는데 아이는 가당치도 않았죠. 학자금 대출 받아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업한 회사에서 사수를 잘못 만나 2년 겨우 버티고 퇴사를 했어요. 그 회사에서 주는 월급도 만족스러웠고 모든 게 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수로 인해 제가 이러다가 진짜 잘못된 생각을 해버릴 것 같아서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빠져나갈 때쯤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새로 취업을 하게 되었던 회사는 첫 회사보다 규모가 작았지만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에다가 운이 좋게도 월급을 경력 인정을 받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고 사람 관계나 일하는 것에도 다 만족을 하면서 나름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 저는 소비를 딱히 하고 살던 성격이 아니어서 돈도 많이 모아놨고 특히 학자금 대출도 30 되기 전에 다 갚았으며 지금은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용돈을 드리면서 자식돌이는 하고 살고 있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이 딱 만족스러운 인생이었어요. 워낙 부족하게 자랐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빚이 더 없이 그냥 다달이 들어오는 내 월급이 있는 것이 딱 좋았습니다. 더 넓은 집이나 더 좋은 직장이나 더 나은 얼굴 등 무엇이랑 비교를 하며 사는 타입도 아니었는지라 제 지금의 현실에 만족을 하며 잘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훌쩍 여행을 떠났어요. 회사에서 정말 오랜만에 휴가를 받았는데 그 당시는 어디론가 꼭 떠나보고 싶더라고요. 다른 곳에는 돈을 쓸 염두가 안 나서 겨우 몇십만 원을 써서
12월 중순에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집에서 그냥 가족들과 가만히 쉬면서 돈 안 쓰고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지만 어째 뒤돌아보니 살아오면서 30이 넘어서까지 제대로 여행다운 여행을 한번 가보지 못했더라고요. 특히 해외여행의 경우 정말 한 번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가보고 싶었던 마음도 컸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이 잘 없을 거란 생각을 하면서 혼자 마스크 꼭 끼고서 제주도로 떠났어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자들끼리 쓰는 방 안에 투숙을 하면서 사람도 새로 사귀었고 거기서 만난 분들과 함께 혹은 따로 여행을 하면서 일주일 정도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도 특별했던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그냥 외딴 땅 위에서 혼자 걷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게는 크나큰 변화였고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이 여행에서 저를 가장 특별하게 만들어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여행 중에 만나게 된 지금의 제 남편이었죠. 저희는 절대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나 빨리 부부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당시 남편은 남편대로 혼자 여행을 와 있었고 혼자서 제주도 사는 친구 집에 묵으면서 여기저기 렌트카로 직접 차를 몰아 구경을 하는 중이었고 저는 운전할 줄 몰라서 버스를 타고 다니며 혼자 여행을 즐기고 있던 중이었는데 한 식당에서 남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웨이팅을 무지하게 긴 곳이라 들어서 아침 일찍 도착했더니 생각보다 코로나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는지 웨이팅을 굳이 빨리 할 필요가 없었어요. 뻘쭘하게 오픈도 하는 가게 앞에서 기다리던 중 남편과 자연스럽게 여행을 오게 된 이유와 여행됨에 대한 소소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왠지 모를 간질거림과 낯섦,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 것이 참 싫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제가 더 긴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계기가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그 식당에서 밥을 함께 먹는 것을 넘어서 같이 여행을 하러 다녀보게 되었죠. 제가 뚜벅이 여행 중이라는 사실에 남편은 먼저 차를 타고 함께 떠나보자는 호의를 베풀었고 저도 그냥 남편이 해오는 제의를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었거든요. 남녀가 서로한테 호감을 가지는 것에 딱히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그런 식으로 남편에게 좋은 감정을 느끼며 이 사람과의 대화를 해보고자 나름 도전적으로 이 남자의 차에 올라탔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남편은 그날 제 몸에 손끝 하나 건네지 않고 매너남으로 굴었고 저희는 여행 내내 만나서 함께 여행도 하고 제가 지내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남편을 초대해서 게스트하우스 사람들과 함께 바베큐도 하면서 나름의 잊지 못할 제주도에서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연인이 된 건 서울로 돌아오고서부터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제게 서울에서 만나자며 연락처를 따겠고 저도 굳이 망설이지 않고 연락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서로 말만 주고받으며 다음날 다시 만날 약속을 잡았었기에 연락처를 공유할 일이 없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남편이 나를 정말 진정한 여행 메이트로 생각한다고 여겼거든요. 서울로 떠나던 날에 제 연락처를 따갔고 그렇게 저희는 서울에 돌아오고 나선 그 주 금요일에 함께 재회를 했죠. 그런데 그렇게 보통의 연인처럼 만나서 새롭게 시작을 하던 저희가 사고를 쳤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져버린 것입니다. 계획을 한 것도 전혀 아니었고 아이가 들어설 줄은 더더욱 몰랐고 와인 몇 잔에 둘이서 이성을 잃어 잠자리를 가졌어요. 제가 가족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저희 집을 갈 수는 없었고 둘이서 남편의 자취방에서 사고를 치게 된 건데 왜인지 임신일 수도 있겠다는 아찔한 생각이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들더라고요. 저희 집은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딸내미가 처음으로 외박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전화가 왔고 급기야 실종신고까지 들어가 버렸지만 제가 연락을 취해서 일이 더 커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저는 엄마한테 거의 죽어라 얻어맞았고 아빠는 아빠대로 그걸 말린다고 여기저기 몸으로도 덤벼 저를 막아주고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끔찍하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이었죠. 저한테 실망한 저희 부모님 보는 모습도 너무 힘들었고 이대로 남편과 그냥 엔조이식으로 끝나버리면 나는 정말로 우리 부모님께 그런 짓이나 즐기며 사는 여자애로밖에 보여지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음고생도 정말 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반에 부모님께 혼나고 울고 하느라고 제대로 피임을 못했다는 것이 두고두고 불안했습니다. 저는 제가 혹여나 임신이면 어쩌나 싶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 걱정은 불현듯 제 인생의 현실이 되어버렸죠. 생리가 없고 속에서는 구역질이 나는 게 정말 혹여나 혹시나 했더니 임신이더군요.
저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저희 엄마는 이럴 수가 없다며 들어 누우셨고, 아빠는 아빠대로 에이 새끼 아빠가 누군지 당장 데려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시고, 그 바람에 결국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만나오던 남편을 집으로 처음 인사드린다고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앞으로 우리 부부가 겪어야 할 반대와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무척 걱정을 많이 한 상황이었고, 저희 집에 올 때도 애초에 부모님을 설득시키고 얘 아빠로서 분명히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집으로 찾아온 것이었어요. 저는 아이를 지울 생각이 없었고, 지운다는 게 너무 두려웠기에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고, 남편도 제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같이 뜻을 모아서 생겨난 아이를 잘 책임지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죠.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겨우 설득을 하며 허락을 받아낸 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저희가 너무 염치 없고 갑작스러운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찌되었든 생겨난 생명이니까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별다른 대책이 없었는지 저희가 아이를 책임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주셨고, 결국 저희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한 반대를 받으면서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일이 일인 만큼 결혼식은 치를 수가 없었고, 코로나를 핑계 삼아 둘이서 조용히 둘만의 예식을 치르며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사는 건 남편이 독립해서 살고 있던 남편 회사 근처의 자취방으로 제가 들어가는 걸로 합의를 보게 되었고요. 곧 전세가 끝날 예정이어서 그때 다시 제가 돈을 합쳐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얘기는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든 게 참 다행히게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찰나부터 시어머니의 구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묘지는 임신해서 이 집안에 들어온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잘한 일도 없고 말 그대로 아이를 갑자기 임신해 남편과 함께 인사를 하러 갔으니 저를 오히려 싫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미움을 받는 것이 너무 두렵고 힘들었음에도 제가 끝까지 버티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한 것은 아이 때문이었어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라 생각했고, 조금 더 노력하고 저의 진심을 보이면 아이를 잘 키워내고 싶다는 마음 하나만큼은 남편과 똑같다는 것을 시어머님이 알아줄 거라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며느리 노릇을 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자라나고 있음에도 시어머니가 부르면 쫄래쫄래 따라가서 수발을 거들었습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돈을 착실히 모아놔야 했기 때문에 직장을 꾸준히 다니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늘 귀신같이 연락이 와서는 시댁으로 오길 바라셨어요. 그렇게 가서 밥 해드리고 밥을 다 먹고 난 후라면 설거지까지 제가 다 하고는 나머지 집 청소를 하다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어요. 하루는 저한테 화장실 청소를 해달라고 곰팡이 제거제를 주는데, 임신한 여자한테 락스 냄새나고 독한 그거 가지고 청소를 하라는 게 사실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했어요. 휴지통까지 싸그리 다 세면대에 껴있는 때까지 다 칫솔로 닦아가면서 화장실을 치웠고,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밖에서 그만 좀 하지 라면서 시어머니를 닥달하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지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라면서 모른 척 무시한 채 잘 치우고 있니? 라면서 제가 화장실을 잘 치우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셨죠. 제가 올 초반에 임신 사실을 알고서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하기까지, 그래서 지금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지 한 달이 좀 안 되었는데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남녀가 만나서 잠자리를 가지고 임신을 해서 혼인신고를 하기까지, 그래서 정말 진짜 부부가 되어가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저희 나름대로 성격이 잘 안 맞는 부분을 발견했고, 그걸 보완해 나가려고 서로가 배려를 하면서 참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되어버릴 만큼 시어머니는 중간중간 제 속을 아주 터뜨려 놓으셨습니다. 시어머니만 아니라면 저희 부부가 어떻게든 아이를 잘 키워내보겠다고 함께 머리를 굴려서 노력을 할 텐데, 꼭 소리치는 것이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몸이 힘든데 저를 불러내면서 집안에서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등의 몸고생을 시키다 보니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고생도 정말 심했고요. 그럼에도 만약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일만 시킨다면 제가 기꺼이 감내해가면서 비위를 맞춰드리려고 했는데, 문제는 입 밖으로 나오는 말들이 다 정말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주말에 배가 너무 땡겨서 침대 위에 가만히 누워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어서려고 하면 누가 제 배를 젓가락으로 찌르는 것처럼 불편하고 아파서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겁이 났어요.
남편도 그런 저의 불편함을 눈치챘는지 먼저 제게 병원을 갈 것을 물어봤지만 저는 혹여나 조금 몸을 쉬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가만히 누워있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한다는 듯 본인이 죽도 끓이고 담요도 덮어주고 옆에서 내조를 잘해주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주말에 저를 부르려고 했다가 그냥 본인이 한번 와보고 싶었다면서 굉장한 선심을 쓰듯 제게 전류해서 와봤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꼴을 보니 남편은 저를 위해서 죽을 끓이고 있고 저는 침대 위에 누워서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쳐버린 바람에 이 꼴로 살려고 결혼을 했냐면서 남편을 향해 사내 자식이 잘도 한다 라며 비꼬기 시작하셨고 그 모습을 시아버지도 내심 못마땅해 하는 눈치였습니다. 뭐하는데 여자가 누워만 있냐면서 혼전 임신이 그렇게 벼슬이냐며 두 분이서 주고받으며 제 흉을 보시다가 급기야 남편이 저 사람 지금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라고 말을 하자 그제서야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했어야지 하면서 가만히 말없이 누워있었다고 제 탓을 하더라고요. 말하면 말대꾸한다고 욕할까봐 가만히 있었던 건데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 속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왠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배가 더 아파 죽겠는 것도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부모님이 왔기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나 직접 차까지 내오고 점심까지 차려드렸어요. 그리고 저녁에도 집에 안 가시고 TV를 보며 쏘라녔던 바람에 제가 누워있지를 못한 채 하루 종일 땀 뻘뻘 흘리다가 시부모님 옆에서 시중을 들다가 저녁 차리고 겨우 그날 밤 늦게 침대 위에 누울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새벽에 아파 죽겠다가 응급실에 실려갔고요. 결국 유산을 했어요. 너무 순식간에 임신과 결혼 그리고 유산이라는 결코 흔하지 않은 경험들을 다 겪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애를 잃은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속이 많이 아팠는지 저 유산한 거 알고 병원에서 펑펑 울 때 제 옆에서 따라 울더라고요. 이게 다 본인 부모님 잘못인 것 같다면서 저 아픈 줄 알고는 그냥 누워있게 했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고 몸쓰게 하느라 제가 유산한 거라며 저 대신 제가 하고 싶은 시부모님 욕을 다 해주면서 흉을 봐주는데 솔직히 그 순간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 나와버렸어요. 그 정도로 제가 시부모님이 특히 저를 싫어하는 와중에 싫어한다는 티를 팍팍 내는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남편이 그런 말을 해주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진짜로 부부인가 보다 싶기도 하고 남편의 말에 인생의 위로를 받은 듯한 기분이 드는 게 마냥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다만 아이를 잃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찰나의 만족스러움보다는 여전히 아픔이 더 컸고 그 아픔을 치유하기까지 분명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서 제 인생의 암흑이 가득이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작년에 코로나가 찾아올 때보다 그리고 올 초 임신했다는 사실에 저희 친정 부모님께 맞고 욕먹고 했던 순간보다 더욱 비참하고 서러웠어요. 이미 혼인신고를 애 때문에 한 상태였는데 이제 와서 혼인신고를 모르자고 하면 어쩌나 싶어 남편에 대한 걱정도 조금 있었고요. 다행히 남편은 저를 여전히 너무 사랑한다며 이왕 이렇게 된 거 신혼을 즐기다가 나중에 몸이 괜찮아지면 아이는 언제든지 다시 가져보자며 위로를 해준 덕분에 제가 당장에 실험까지는 당할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꾸준히 예외였습니다. 애를 잃고 집에 돌아온 첫날 시어머니는 이미 집안에 계셨어요. 옆에서 저희 부모님이 제가 걱정되어 함께 집으로 남편 따라 부축해 오셨는데요. 안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을 봐서 약간 놀랐는지 급하게 일어나 인사를 나누다가 이내 생각을 고쳐먹었는지 시어머니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부모님께 앉으란 소리 한 번을 안 해서 저희 부모님은 두 손 모아 저를 지켜보며 한 구석에 서 계셨고요. 옆에서 보다 못한 저희 남편이 얼른 편하게 앉으시라며 말을 해줘서 저희 부모님도 따라서 방바닥에 앉으셨어요. 뭔가 굉장히 불편하고 메스꺼운 상황 속에서 저는 그냥 빨리 휴식을 취하고 싶었기 때문에 시부모님과도 간단하게 대화를 나누고 난 후에 얼른 가기를 바라는 상황이었는데요. 시부모님은 역시나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듯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너 때문에 내가 괜히 죄인이 된 것 같잖아 라는 시비로 말을 거신 시어머니께서는 본인들이 집에 다녀가고 나서 제가 곧장 아이를 잃은 것에 대해서 자기는 잘못이 없으니 이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보자고 말을 하더군요. 제가 원래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고 진작에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우리가 재수없게 그날 하필 집에 와서 제가 유산을 했다면서 제가 미리 조심을 하고 알아서 침대에 누워 제 몸을 지켰더라면 아이는 죽지 않을 거라면서 이미 잃은 아이를 어찌할 도리도 없다며 내 잘못은 없다 라는 식의 웅행웅행만 하니까 진짜 상대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조금 속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며 그런 얘기를 하실 거면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며 말을 겨우 꺼냈어요. 얘까지 이른 마당에 시어머니가 옆에서 시비 거는 것에 눈치를 더 볼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솔직하게 제 마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너 지금 나보고 나가라 소리니? 라며 제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옆에서 시아버지도 앉으라고 손을 잡고 그 맞은편에 있던 저희 부모님도 무례한 시어머니 태도에 화가 나서 이제 몸추리는 애입니다. 적당히 좀 하세요. 라며 언성을 높이자 저희 부모님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하여튼 내 집안에 들어올 때부터 알아봤어 이 죽이려나. 내 아들 졸지에 유부남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얘 잃어버려 얘 상처까지 주고 말이야. 네가 죽일년이야 죽일년. 라면서 당장이라도 진짜 죽여버리겠다는 듯 제 눈과 저희 부모님 눈을 번갈아 노려보는데 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그만 나한테 정말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나 혼자 임신하고 나 혼자 얘 잃었어요? 라면서 제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 괜찮냐고 제 몸 부추기는데 정신이 없었고 시아버지는 이러다 또 일내겠다며 시어머니를 붙잡고 억지로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그때 남편이 시아버지의 손에서 시어머니 손을 철썩 때리며 떼어놓더라고요. 전 순간 남편이 시아버지를 때린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부모님까지 온 시선이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했는데 순간 저희 남편이 엄마 때문에 이 사람이 유산했잖아. 뻔뻔하게 그딴 말 하고 싶어? 라면서 자기 엄마 멱살을 잡고는 내 새끼 살려내 라면서 울부짖다가 엉엉 우는데 저 유산했던 순간에 울던 남편의 모습을 보고 두 번째로 보는 남자의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급기야 죽은 애를 살려내라면서 시어머니를 붙잡고 제 앞에 끌고 와 사과를 하라고 두 번, 세 번 사과를 하고 죽은 아기한테도 사죄를 하라면서 닥달을 했고요. 급기야 보다 못한 제가 괜찮다면서 얼른 시어머니 데리고 나가라고 시아버지께 부탁을 드렸더니 시아버지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시어머니를 데리고 막 밖으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나가던 시어머니를 붙잡고는 급기야 저희 부모님의 앞으로 질질 끌고 와서는 저희 엄마를 대신해 사죄드립니다. 제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렸어요. 자기 머리를 거의 90도가 넘어가게 숙이면서 잘못했다고 비니 저희 부모님도 어쩔 도리가 없었는지 자식이 무슨 죄냐 면서 남편을 진정시켰고 계속해서 딸꾹질을 하듯이 울던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용서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주저앉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저는 마냥 잘했다는 마음 반 그리고 모자란 시어머니를 둬서 너 또한 결혼하고 난 내내 마음고생이 심했었겠다는 마음 반으로 열심히 등짝을 토닥여줬고요. 그 사이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무작정 집 밖으로 내보낸 뒤 혼자서 저희 가족 앞에 다가와 남편을 달랬고 저희 부모님과 저까지 달래셨고요. 둘이서 잘 살라는 말씀을 남기시고는 뒤늦게야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와이프 생각이 났는지 불이 났게 밖으로 나가 시어머니를 데리고 시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저는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며칠 몸을 추스리다가 바로 내일부터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출근을 앞두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점에 생각이 많아지는 와중에 시어머니를 향한 화가 아직 다 가라앉지 않아서 이렇게 사연으로 보내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식이 사돈한테 자기 때문에 머리를 조아렸다는 사실이 두고두고 수치스러웠는지 여전히 소식도 없고 연락도 사과도 뭣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용서할 마음 일도 없이 그냥 이대로 내 눈앞에 모습을 보이지 않게 바라고 있고요. 물론 그건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세상에 빛도 못 보고 떠난 우리 아기가 언젠가 다시 제게 돌아오길 바라며 저는 다시 일상을 씩씩하게 살아가다 가까운 미래에 다시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그때 다시 씩씩한 엄마가 될 마음으로 지금은 제 마음 다잡고 옆에서 시어머니 같은 인간들이 뭐라 지랄을 하건 다 무시를 한 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저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